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15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한 여성 PD가 상상도 못한 충격을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베이징 본사에서 받은 특별 지시는 단 한 줄이었죠.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오직 하나, 14억 중국인도 따라 할 수 없는 기적의 나라를 분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70년 전 지구상에서 가장 못살고 절망적이며 폐허의 땅이라고 불렸던 곳이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니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한국을 경험한 중국 PD의 엄청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샤오메이입니다. 중국 CCTV에서 15년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취재했지만 이번만큼 당황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베이징 본사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건넨 한 장의 종이를 받고 정말 눈을 의심했거든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단 하나, 중국도 복제하지 못한 기적의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옆나라 한국에서 말이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14억 인구를 가진 우리 중국이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게 있다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부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국가 최고 지도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발전 모델을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왜 한국을 연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 중국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만 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불과 70년 만에 이런 기적이 가능한 건가요? 45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문화, 기술, 교육, 심지어 국방 분야까지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K-팝, K-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은 우리 중국 기업들도 따라잡기 힘든 수준이죠. 반도체 분야에선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폰, 가전제품, 조선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세계 톱 클래스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단결력이었어요. 1997년 IMF 위기 때 5천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중국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정부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부장님이 보여준 당시 뉴스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명동성당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들은 50년 된 결혼 반지를 뺏어 가져왔고 어린아이들은 용돈을 모아서 동전을 들고 왔어요. 심지어 금리를 뽑아서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33톤의 금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부장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분명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나라라고요. 그걸 찾아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몰랐거든요. 막연히 며칠 취재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나 쓰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동료 장위안이 출발 전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장위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 중국 문화를 베낀 나라 아니냐고요. 한자도 우리 거고 유교 문화도 우리에서 나간 거고 심지어 젓가락 사용법까지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였습니다.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고 건축 양식도 우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결국 중국의 아류 문화에 불과하다는 게 장위안의 생각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일 뿐이라고 말이죠. 독창적인 게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공항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벽면에 걸린 대형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사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무언가를 내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줄을 서 있더군요. 설명을 읽어보니 1997년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통역사로 섭외한 리밍화 씨를 만났을 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리밍화 씨는 조선족 3세로 한국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저와 같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중국인이지만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리밍화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당시 명동성당과 서울시청 앞에는 연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들이 들고 온 건 결혼반지, 목걸이, 금리까지 온갖 금 제품들이었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동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50년 된 결혼반지를 빼서 가져온 할머니들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꺼이 반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점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구하려고 나섰다는 거죠. 리밍화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신도 중국인이지만 그런 광경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고요.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단순히 모방만 하는 나라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경제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분명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밍화 씨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IMF 당시 한국 경제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국민들은 절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더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리밍화 씨 자신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혹함이었어요. 정말 이런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1950년부터 3년간 이어진 한국 전쟁의 흔적들을 보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이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사진들을 보니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이었거든요. 건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사진을 보니 정말 폐허 그 자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유엔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은 회복 불가능한 국가라고
공식 판정을 받았더군요. 산업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인구의 10%가 사상자였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보통이라면 정말 사라져야 마땅한 상황이었잖아요. 전쟁 후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리밍화 씨와 함께 관람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리밍화 씨의 할아버지가 바로 한국 전쟁 때 중국 인민지원군으로 참전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엔 적으로 싸웠지만 지금은 손자가 한국에서 살며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를 직접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쟁 때는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던 나라에서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니 말이에요. 리밍화 씨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폭격으로 집이 무너져도 다시 짓고 가족을 잃어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버텨냈다는 거죠. 리밍화 씨 할아버지는 당시 한국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놀랐다고 하더군요. 특히 부산 피난민촌에서 본 광경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천막 같은 임시 거처에서도 아이들은 학교를 다녔고 어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다고 했습니다. 리밍화 씨 할아버지는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외부의 도움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국민들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리밍화 씨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 사람들이 맨손으로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부도 제대로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의지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리밍화 씨도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분명 보통 국가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제 임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전쟁기념관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경상북도로 향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어떤 힘이 이 나라를 바꿨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개발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만든 변화라는 거였거든요.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집들이었어요.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변화가 정말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진 걸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새마을운동 1세대 이장이었던 박정수 씨를 만났을 때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박정수 씨는 이미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지만 당시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들려주시더군요. 정부가 시멘트 몇 포대와 철근 몇 다발만 지원해줬을 뿐인데 온 마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박정수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이 마을은 정말 가난했다고 해요.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박정수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어요. 정부에서 지원한 건 정말 미미했다고 합니다. 시멘트 몇 포대, 철근 몇 다발이 전부였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아낌없이 투입했다고 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로를 닦고 하수도를 만들고 마을 회관을 지었다는 거죠.
박정수 씨가 들려준 또 다른 이야기도 놀라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서로 도우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 집 지붕을 고치면 온 마을이 나서서 도왔고 농사일도 함께 했다고 해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 전체의 발전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 정신이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박정수 씨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느냐고요. 박정수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누가 바꿔주겠느냐는 거였어요. 정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경쟁 의식이었다고 해요. 옆 마을보다 더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서로 경쟁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경쟁이 악의적인 게 아니라 건전한 경쟁이었다고 하더군요. 서로 배우고 따라하면서 함께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발전 동력은 바로 이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정신에서 나온 거라는 걸 말이죠. 정부가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서 본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신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이번엔 더욱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실제로 금 모으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소중한 금을 내놓았을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명동성당 근처에서 당시 금 모으기에 참여했던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78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50년 된 결혼 반지를 내놓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니 그 반지가 얼마나 소중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할머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997년 12월 어느 추운 날 TV에서 나라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결혼 반지를 빼서 명동성당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도와야 한다고 말이에요. 50년간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였지만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의 아들 김현수 씨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현수 씨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왜 소중한 반지까지 내놓으셨는지 원망스러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자랑스럽다고 하시지만 그때 우리 집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김현수 씨가 들려준 당시 상황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IMF로 인해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셨으니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가족보다 나라가 더 중요한 거냐고 어머니께 따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족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개인의 희생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픈 현실도 있었어요. IMF로 인해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고 노숙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자살률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금 모으기 운동의 성공 뒤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던 거죠. 김현수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정말 힘든 시절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적에는 분명 희생이 따랐다는 걸 말이죠. 모든 국민이 행복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개인의 고통이 있었지만 나라 전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김순자 할머니와 김현수 씨 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희생이 옳은 건지,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되어야 하는 건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IMF 금모으기에서 본 국민들의 희생 정신에 아직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이번엔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을 보러 갔습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학원들을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대치동에 도착한 건 저녁 10시쯤이었어요. 그런데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과 그들을 데리러 온 부모들로 가득했어요. 중국도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건전한 건지 고민이 되더군요. 산둥성 출신으로 한국에서 30년을 살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족 최영숙 원장을 만났어요. 최영숙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교육 현실을 모두 아는 분이었습니다. 최영숙 원장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도 교육열이 대단하지만 한국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였거든요. 최영숙 원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희생한다고 해요. 가족이 흩어져 살아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고 어머니와 자녀만 서울에서 사는 기러기 가족도 많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학부모들의 정보력이었어요.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선생님이 실력이 있는지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다고 해요. 중국 부모들도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최영숙 원장은 한국 부모들의 교육 정보력에 늘 놀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 원장의 시각은 단순히 비판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이런 교육열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도 인정하더군요.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개인의 희생이 있었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자산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대치동 학원가를 둘러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집중력과 끈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최영숙 원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였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온 가족이 자랑스러워하고 친척들도 함께 기뻐한다고 해요. 이런 집단적 성취 욕구가 교육열을 더욱 부추긴다는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수면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해요. 최영숙 원장도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교육열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교육열을 보고 나서 이제는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그런 교육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했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하면서 저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의구심도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모방을 넘어 창조의 단계에 올라섰을까요? 판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첨단 도시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거든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수많은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본사가 모여 있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도 견학할 수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첨단 기술력은 물론이고 생산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안내해 주신 분이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 이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고 하더군요.
우리 중국도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이징 본사에서 동료 장위안이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출장을 왔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오래 한국에 있다고 재촉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위안도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였어요. 장위안과 만났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출발 전에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던 장위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장위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베이징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특히 반도체, IT,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성과들을 중국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장위안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의 기술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어떤 정책과 시스템이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장위안은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더군요.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이에요. 판교에서 만난 한 스타트업 CEO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과거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따라하던 시절을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였어요.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현재의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왜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장위안도 이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력과 지속성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모방의 단계를 넘어 창조의 단계에 올라섰다는 걸 말이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판교에서 본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마지막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국립현충원이었어요. 3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국 발전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현충원에 들어서자마자 숙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수많은 묘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는데 각각이 모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희생 위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 경건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3대가 함께 참배하러 온 한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손자가 함께 묘역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6.25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3대가 이어지는 애국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현충원을 둘러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모든 기적 뒤에는 바로 이런 희생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경제 발전도, 기술 발전도 모든 것이 이런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이뤄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정책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3개월간의 취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나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국민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마음, 교육에 대한 열정, 나라에 대한 사랑 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복제할 수 없는 나라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정책이나 시스템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한국 국민들의 정신력과 가치관은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함이고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중국도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요. 물론 우리도 우리만의 장점이 있지만 한국의 국민 정신력만큼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부장님도 제 보고서를 읽고 많이 놀라시더군요. 지금도 한국에서 보낸 3개월을 생각하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취재차 간 나라였는데 제 인생관까지 바뀌게 만든 나라였거든요. 한국은 정말 기적의 나라였고 그 기적을 만든 건 바로 한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와 국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